강자에게는 누구보다 강하고 약자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압박해도 아무리 조여도 이 정도면 무너지겠지 예상할 때마다 도리어 더 강해지는 이상한 나라. 전력을 끊어도 기술을 막아도 시장을 닫아도 굴복은 없었습니다. 압박은 그 나라에게 칼이 아니라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깨닫게 됩니다. 압박 속에서 강해지는 유일한 민족이 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근성과 깡으로 길을 열어온 나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불편했습니다. 요즘 이 학교 수업이 이상하거든요. 최근 들어 한국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공급망 강의를 들으면 한국 반도체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 발전론을 듣자니 한국의 기술 자립이 사례로 등장합니다. 민주주의 모델 수업에선 한국 시민 참여를 분석하죠. 심지어 지정학 강의에서도 북한, 중국 이슈 다룰 때마다 한국이 언급됩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계속 이러니까 솔직히 짜증이 나더군요. 왜 이렇게 한국 이야기가 많은 거지? 하버드 수업이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아키야마 렌, 올해 24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일본 외무성 출신이고 아버지는 대기업 해외전략본부에서 일하셨죠.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국제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의 롤모델이다. 일본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온 것도 그 연장선이었죠. 국제정치경제를 전공하며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한국을 성공 모델로 언급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질투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물론 겉으론 내색 안 했습니다. 하버드생이니까요. 메모는 정확히 하고 질문할 땐 손을 정확히 들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런데 속으론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중년의 백인 교수님이었죠.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한 사람이죠. 그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강대국의 압박이 약소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배웠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아르헨티나 수많은 나라가 경제 제재와 기술 봉쇄 앞에서 무릎 꿇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압박, 붕괴.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공식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압박하면 약소국은 무너진다. 예외는 없었죠.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교수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공식을 깬 단 하나의 예외를 다룰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1948년부터 2020년대까지 소련, 일본, 미국, 중국이라는 4개의 강대국으로부터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4개 강대국이 동시에. 교수님이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해졌죠.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분석할 주제입니다. 강대국의 압박을 이겨낸 단 하나의 국가.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나라를 떠올렸을 겁니다. 저는 터키나 브라질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인도. 그런데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이야. 옆자리 학생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저는 손을 들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어두운 거리, 촛불을 든 사람들, 멈춘 공장.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밤입니다. 북한 수풍댐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던 전력 90%가 단 한순간에 차단됐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 멈췄습니다. 90%?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불이 꺼졌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서울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죠. 학생 몇몇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전력 무기화였습니다. 소련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전을 끄는 겁니다. 남한의 경제정부 기능을 무너뜨려 공산화하려는 전략적 압박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련의 예상은 명확했습니다. 전력 없는 남한은 3개월 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공장이 멈추고 병원이 문을 닫고 경제가 붕괴되면 결국 공산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시나리오지. 그런데 교수의 다음 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상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군정과 한국 기술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남쪽에 남아있던 작은 화력발전소들을 총동원했죠.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하루 2~3시간씩 순환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밤늦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촛불 아래서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 병원에서 손전등을 들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버텨낸 겁니다. 전력이 들어오는 2시간 동안 공장은 최대한 생산했고 병원은 긴급 수술을 집중했고 가정은 냉장고 없이 버텼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소련이 계산하지 못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전기 없이도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결국 경제적으론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삼았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전기를 구걸하지 않겠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압박을 계기로 에너지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30년간 화력발전소 건설, 원자력 기술 도입, 송전망 독자 구축을 진행했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1948년 전력 자립도 10%에서 1980년 95%로 올라가는 곡선. 교수가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전기를 끊겼는데 오히려 에너지 독립국이 됐습니다. 압박이 한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국을 자립시킨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그냥 피해자처럼 끝나는 장면을 기대했는데 이야기가 성장서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데? 교수가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압박을 성장의 연료로 만드는 나라죠.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2번째 압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1948년 얘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였을 거야. 교수가 말했습니다. 2번째 압박자는 일본입니다.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했다고? 근거 없는 과장이겠지.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문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부상 억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이 철강, 조선, 전자 분야에서 독자화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한 경쟁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과 압박은 다릅니다. 잠시 보시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의도적 기술 제한 전략.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핵심 기술을 한국에 천천히 제한적으로만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부품은 후순위 공급, 가격도 한국 업체에만 더 높게 책정했죠.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일까? 교수가 구체적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장비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 장비를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지연됐죠.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일본 기업, 즉시 공급. 미국 기업, 2~3개월. 한국 기업, 6에서 12개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물량 부족을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반도체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정말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교수는 이미 준비한 듯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필요성.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1985년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회의록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예상은 이랬습니다. 장비 공급을 지연시키면 한국은 세계 시장 진입에 실패할 것이다.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남을 것이다. 화면에 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한국 반도체 개발 대폭 지연, 세계 시장 진입 실패.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기업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직접 만든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현대, LG가 부품 국산화와 공정기술 내재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죠.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샘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공장 바닥에서 장비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기술자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공장 바닥에서 밤을 샜습니다. 일본 장비 없이 직접 공정을 재현하려 했죠.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세계 1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이 장비를 지연시킨 그 기간 동안 한국은 독자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업체들은 수십 곳이 몰락했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가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압박은 약자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예외를 만나면 압박이 오히려 기술 독립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키죠.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왜 실패한 겁니까?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 대신 도전을 택했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압박은 한국을 약화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독자 생태계를 촉진했죠. 이것이 두 번째 압박의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1990년 일본 반도체 점유율 50%, 2000년 일본 반도체 점유율 20%, 2010년 한국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실패하지 않는 거지?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압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세 번째 압박자는 미국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다는 게 정설인데 이번엔 한국에게 유리한 얘기 못하겠지. 그런데 교수의 다음 말이 그 안도감을 깼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주와 국방 기술을 의도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것도 한국만 골라서.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만? 교수가 화면에 약자를 띄웠습니다.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자체 발사체 연구를 시작하자 미국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기술 이전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냉전 시기 일반적인 조치 아닙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명확한 대조표가 떴습니다. 일본, 독일, 우주기술 협력 허용. 한국, 전면 금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일본은 허용됐다고?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우방국이었지만 한국만 통제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한국이 군사적 오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닙니까? 교수는 이미 준비한 듯 문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한국은 이미 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1980년대 한국 정부 문서가 떴습니다. 1985년 우리별 프로젝트 내부 승인. 1986년 카이스트, 서울대, 항우연 연구팀, 위성체, 통신 프로토콜 연구 착수. 1987년 한국 정부, 미국의 우주발사체 기술 협력 공식 요청.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미 우주를?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답변 한 줄이 크게 떴습니다. 절대 불가.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4가지 핵심 기술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리스트가 떴습니다. 액체 로켓 엔진 기술, 고압 연료 분사 시스템, 위성 추진체, 항법, 유도 컴퓨터.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4가지가 없으면 로켓은 한 발도 뜨지 못합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우주발사체 기술 독립 연구 불가능. 한국 우주산업 최소 20에서 30년 지연. 한국의 우주 계획은 사실상 0% 가능성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결국 실패했겠지.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컨테이너 연구실 사진이었습니다. 12평 남짓한 좁은 공간. 낡은 작업대. 오래된 컴퓨터. 그 안에 빼곡히 앉아있는 연구원들. 교수가 말했습니다. 낙후된 12평짜리 컨테이너에서 한국은 봉쇄를 정면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금속 부품을 직접 깎고 있는 모습.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해외 부품 구매도 금지됐습니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 주문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대학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박사과정생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설계도 없는 항법 시스템을 대학 연구팀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전면 자체화했습니다. 해외 발사 대행조차 거부당했지만 끝까지 협상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1992년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별 1호 발사 성공,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시키며
세계 7번째 독자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23년 나사 공식 파트너 등재. 교수가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봉쇄받던 나라가 봉쇄하던 나라의 파트너가 된 사례. 역사상 유일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전투기입니다. 화면에 전투기 이미지가 떴습니다. KF-X 개발 계획.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은 내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화면에 미국 국방부 문서가 떴습니다. 한국이 항공기 제조 독립하면 미국 영향력 감소. 학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리스트가 떴습니다. A사 레이더, IRST, EOTGP, 전자전 장비.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4가지 없이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기술 이전 거부는 주권 국가의 선택이지 한국을 압박했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교수님은 미국 국방부 발언 기록을 띄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줄 수 없다. 그들은 곧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강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예상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 없이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실패할 것이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전투기 개발 실패, 미국 의존도 유지.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DD 연구소 사진이 떴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 전면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ADD와 국내 방산업체를 총동원했죠. 다음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늦게 설계도를 그리는 연구원들. 시험 비행 장면들. 실패한 부품들이 쌓인 창고. 교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0년 넘게 개발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불가능한 기술을 역설계로 재현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FA50 현재 세계 베스트셀러 경공격기. KF-21 시제기 비행 성공. 동아시아 최초 4.5세대 자체 개발국.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국도 결국 한국을 수출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압박은 한국을 약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산업 군사 독립을 촉진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훈련기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T-50과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이 나라는 압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지? 압박을 받으면 보통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열립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4번째 압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의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4번째 압박자는 중국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더 집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다르지. 이번엔 한국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교수가 말했습니다. 2010년 중국은 세계를 향해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히토류. 센카쿠 충돌 이후 중국은 일본을 겨냥해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략은 전체 시장 축소였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만 타격받은 게 아닙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이 모두 타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의 크기는 달랐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히토류 의존도. 일본 58%, 미국 71%, 한국 92%.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92%?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세계 생산량 90%를 무기로 삼았고 한국은 그 9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반도체, 모터, 배터리 산업 타격, 한국 제조업 전체 멈춤 위험.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한국만 특별한 타격을 받았다고 하나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자체 자원 확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체 공급망이 있었죠. 한국만이 즉시 위험군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또 예상 밖이었습니다. 화면에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폐전자 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재활용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땅을 팠습니다. 한국은 쓰레기장을 팠습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폐휴대폰, 폐컴퓨터,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히토류를 뽑아냈습니다. 재활용률을 90%까지 끌어올렸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10년 한국 히토류 재활용 거의 0%. 2022년 한국 히토류 재활용 세계 3위 수출국.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쓰레기에서 자원을. 한국은 2022년 히토류 재활용 세계 3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였고 오히려 세계 각국이 한국 기술을 사가게 됐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광산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자원 강국이 된 전례 없는 사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사드 보복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중국이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전례 없이 한국 단독 타깃이었죠. 리스트가 떴습니다. 한국 관광 금지, 한국 기업 영업 중단, 방송 연예 문화 전면 차단, 무역 비공식 규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군사정책 문제이지 경제 압박인가요? 중국은 경제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 끝은 한국에게만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예상 피해는 연간 수십조 원 손실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 소비, 수출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였죠.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연간 수십조 원 손실, 관광 유통 제조업 위축.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또.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상 밖이었겠지.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동남아, 미국,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관광 산업을 동남아와 미국으로 다변화했습니다. 제조 콘텐츠 수출을 중동과 유럽으로 확대했죠.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을 축소하며 탈중국을 가속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 대중 무역 의존도. 2016년 25%, 2019년 19%. 동남아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교수가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3년 뒤 한국은 중국 없이도 성장 가능한 산업구조로 변신했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드 보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중국 의존 탈피의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매번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압박. 1948년 소련의 전력 차단. 1960에서 1990년 일본의 기술 종속. 1980에서 2020년 미국의 기술 봉쇄. 2010년에서 2016년 중국의 자원 보복 압박.
4개 강대국이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모두 한국을 건드린 거지? 그리고 왜 모두 실패한 거지? 옆자리 미국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렌,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5번째 압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넘겼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5번째 압박은 다시 일본입니다. 제 몸이 굳었습니다. 또 일본? 이미 앞에서 일본이 압박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는데 또 일본이 등장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크게 떴습니다. 2019년 7월 4일. 그리고 3가지 품목이 나타났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숨통을 조이는 3대 전략 소재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를 명목으로 보복을 결정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공식 이유, 안보 우려. 실제 대상, 오직 한국.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개별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평균 90일에서 180일 대기가 필요했죠. 사실상 수출 중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국제규범을 적용한 것뿐입니다.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교수님은 이미 준비한 듯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화면에 일본어로 쓰인 문장이 크게 떴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를 목표로 한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를 목표로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예상은 명확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삼성, SK 공정 즉각 중단, 한국 반도체 산업 붕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삼성, SK의 공정이 즉각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 중 20%인 반도체 산업이 붕괴될 위험이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 언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3개월 내 멈출 것.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일본 학계는 한국 반도체가 3개월 내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연구소.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인 소재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삼성, SK, 솔브레인, 동진이 24시간 체제로 개발에 착수했죠. 다음 사진. 긴급회의 장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공급망도 우회했습니다. 벨기에, 독일 업체와 긴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정부 소부장 5조 프로젝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 90%에서 7% 이하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율 20%에서 80% 이상으로. 공정 중단 시간 0초.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정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 매출 폭락. 한국 소재 산업 역대 최대 성장. 교수님이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한국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춘 것은 일본 기업들이었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압박은 앞의 것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패권전.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생산을 한다고 판단했죠. 다음 슬라이드. 한국 기업, 중국에서 철수하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장비 반입을 제한했고 첨단 공정을 금지했죠. 리스트가 떴습니다. 중국 내 장비 반입 제한,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 금지, 중국 공장 확장 금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를 중국 견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려는 정책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자체 기업에는 유연한 예외를 허용했을까요? 한국만큼은 묶어두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견제한다고? 교수님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예상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한국, 미국 진영으로 완전 편입.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또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의 장면 사진.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각적 외교 협상을 시작했죠. 다음 사진. 건설 중인 거대한 공장.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삼성, SK는 중국 공장을 기술적 한계 내에서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양면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도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끊지 않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결과 글로벌 1위 디램, 낸드 지위 유지.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 완성. 교수님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체 기술력을 더 강화했죠.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압박이 굴복도 결별도 아닌 한국 중심 공급망이라는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한국만 이런 반전이 가능한 거지?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6번째 압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6번째 압박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견국들은 이 압박 속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 진영이냐, 중국 진영이냐.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대응, 정권 교체 때마다 전략 변경.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술 정책도 바뀐다는 겁니다. 투자가 중단되고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기술 개발이 멈춥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도 그랬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일관성.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된 것들. 반도체 투자. 원전 기술. 배터리 개발.
우주 프로젝트. 교수님이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존의 기억이 있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기도, 기술도, 자원도 모두 끊겨본 나라죠. 그래서 선택이 명확합니다. 기술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국을 잡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 상승 곡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축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띄웠습니다. 정권이 바뀔수록 기술이 붕괴하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오히려 성능이 상승한 세계 유일의 모델.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술 투자가 오히려 줄었는데.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화면에 원자력 발전소 이미지가 떴습니다. 유럽 원전 시장.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APR 1400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 진입하자 프랑스, 미국, 중국이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유럽 원자력 규제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한국의 진입을 사실상 막기 위한 구조였죠.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기술 인증 승인 지연, 서류 심사 강화, 프랑스의 강력한 로비.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강하게 로비하며 한국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원전 경쟁은 기술 싸움이지 압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자료를 띄웠습니다. 프랑스가 각국 정부에 직접 로비한 기록, EU 내부 문서, 비EU 국가는 신뢰 부족, 한국만을 특정적으로 배제하려는 발언 기록.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유럽의 예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통과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예상 결과 한국 원전, 유럽 시장 진입 실패.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연구소 사진이 떴습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기술 자료 10만 쪽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규제 기준 100%를 충족시켰죠. 안전성 테스트를 EU 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사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폴란드 등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APR 1400 성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설 속도. 가장 낮은 예산 초과율. 최고 수준의 안전성. 교수님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프랑스, 미국이 수십 년 준비한 시장에 후발주자인 한국이 단번에 진입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1948년엔 전기를 구걸하던 나라였습니다. 2020년대엔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띄웠습니다. 강대국 네 나라가 지배하던 시장에서 후발 국가가 역으로 세계 표준이 된 단 한 사례.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개의 압박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6번의 압박. 모두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운이 좋았던 걸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번 연속 운이 좋을 순 없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움 때문 아닙니까? 교수님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도 압박자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입니까? 왜 한국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압박을 성장으로 바꾸는 나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편견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지? 교수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압박과 붕괴.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공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라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의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990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압박 이후 30년 정체에 빠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압박은 약한 나라를 무릎 꿇립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왜 저 공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만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특이점 1 속도.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압박 순간마다 즉시 움직였습니다. 예시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일본의 소재 규제, 2주 만에 대체 라인 가동. 미국의 기술 봉쇄, 그 자리에서 독자 개발 선언. 중국 히토류 압박, 1년 만에 재활용 시스템 상용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행동을 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특이점 2 국민 결속력.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2019년 일본 불매운동, 2020년 마스크 대란 속 질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정부 지시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 위기가 오면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 교수님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특이점 3. 위기를 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메커니즘. 한국은 압박을 당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외부 압력이 오면 기술 독립을 선언하고 산업이 승격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합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위기가 아니라 기술 진화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버틸까를 고민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뛰어넘을까를 고민합니다. 강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럼 왜 한국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근본 이유 1. 책임의 방향이 다르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를 누구 탓인지 찾아 헤맵니다. 정부 탓, 야당 탓, 미국 탓, 중국 탓.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로 받아들입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은 책임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유일한 국가. 학생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근본 이유 2. 개인이 아닌 공동체 중심.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위기 대응은 나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인다로 시작됩니다. 예시들이 떴습니다. 촛불 시위,
금모으기 운동, K방역 시민자원봉사, 기술 자립 프로젝트의 밤샘 연구.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민족은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근본 이유 3. 압박을 실패가 아닌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구조. 화면에 예시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소재 규제에서 소재 산업 국가적 성장. 미국 로켓 기술 금지에서 누리호 완전 독자화. 중국 히토류 압박에서 재활용 세계 1위 기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압박은 한국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남겼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처럼 못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일본은 압박을 굴욕으로 받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기회로 받죠.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수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멈췄죠. 한국은 매번 압박을 성장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강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한 자를 통해 더 강해진다. 학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한국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시험을 발사대로 만들었죠. 강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판에 쓰인 문장을 봤습니다. 한국은 강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압박은 한국에게 계단이었다. 한국은 강한 자를 뛰어넘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한 나라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하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1953년 한국.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건물들. 오른쪽은 2023년 한국.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마천루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70년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선 나라. 전쟁의 잿더미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우주 분야 최상위권이 된 나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성취. 세계 10위권 경제.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 아시아 유일의 완전 민주주의 국가. 기술 독립 국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일 뿐입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 1948년 전기 차단, 에너지 자립 결심. 1960년대 일본 기술 종속, 독자 기술 개발. 1980년대 미국 기술 봉쇄, 우주 독립. 2010년대 중국 자원 압박, 재활용 기술 세계 1위. 2019년 일본 소재 규제, 소재 산업 독립. 2020년대 글로벌 압박, 공급망 중심국.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매번 압박이 있었습니다. 매번 예상은 붕괴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결과는 성장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압박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계속 충돌할 겁니다. 강대국들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새로운 위기가 올 겁니다.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 압박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못한 압박의 반전 공식을 완성한 민족.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압박을 이기는 의지가 세상을 바꿉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압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압박을 계단으로 만드는 나라.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수업의 결론입니다.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한국은 강한 자를 미워하지 않았다. 뛰어넘었다. 교수님이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배움입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메모들. 저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일본도 압박 앞에서 멈췄다는 걸. 한국은 압박 속에서 달렸다는 걸.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렌, 한국을 인정하는 건 일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을 봤습니다. 일본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성장으로 바꿨습니다. 둘 다 대단한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렌, 당신은 오늘 성장했습니다. 편견이 깨진 자리에 진실이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한국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한국이 무서웠던 거였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편견이 아니라 진실로. 더 이상 질투가 아니라 존경으로. 제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걸.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된 날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대. 단 하나의 국가는 그 압박을 계단으로 바꿨습니다. 쓰러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더 강해진 나라. 그래서 세계는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저 민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